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의 신정철입니다. 교양교육에 관한 이런 큰 학술대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교육 대전환 시대의 교양교육 또 그 대학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와 대학 교육, 전공과 교양 교육의 변화 동향, 대학 교육의 변화 방향, 교류와 공존의 관점, 이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말씀드릴 미래 사회의 변화와 대학 교육은 제가 올해 6월 달에 일본 히로시마 대학에서 개최된 하이어 에듀케이션 리서치 어소시에이션의 키노 스피치를 할 때 썼던 내용 일부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전공과 교양교육의 변화 동향은 서울대학교 교육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최근에 교육과정 개혁을 위해서 한 5년 정도 같이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때 발표된 주제 일부를 말씀드려보고요. 세 번째 주제는 지역 간 대학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인데 이 내용은 아마 KNU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신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방향으로 지역 간 대학 간에 서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야 될까라는 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흔히 대학 간에는 경쟁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경쟁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공존, 교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죠. 오늘 그 방향에 대한 개괄적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사회 변화와 대학 교육. 미래사회 변화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를 들면은 인구의 변화, 인구 감소, 세대차. 혹시 대학에서는 요즘 알파 세대 교육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 알파 세대가 대학에 올 시점이 지금부터 6년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그 6년이라는 시간은 길지만 길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보수적이고 지나치게 느리죠. 이미 MZ세대 얘기할 때 G세대가 졸업한 뒤에 대학은 MZ세대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치게 느리죠. 알파 세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준비를 시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등등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주변에 이미 다가왔죠. 사회적인 위기, 팬데믹은 지나갔지만 이 팬데믹은 앞으로 계속 사이클을 가지고 이루어질 거고 기후변화, 전쟁, 요즘은 특히나 전쟁이 심각한 문제죠. 등등 말할 수 없는 사회적인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때 대학 교육은 어떻게 바뀔 거냐? 혹시 네트워크 중심이라는 얘기가 마음에 와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물리적 공간에서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러나 세계 여러 곳에 정말 탑 클래스의 강의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특정한 물리적 공간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될까요? 세계 각국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좋은 강의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가지고 와서 수업으로 연결시킬 수 없을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 교실에 탑 클래스의 강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트워크 중심, 앞으로 교육은 하이브리드 형태가 보편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얘기는 학생 숫자에 맞게 교수 숫자가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유연한 거버넌스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수님들이 교육과정을 디자인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보통 교수님과 학생들 간의 시간차, 그 연령차가 한 30년 가까이 날 수 있습니다. 20, 30년 기본이죠. 근데 20, 30년 선배의 눈으로 학생들의 눈높이나 관심, 흥미를 맞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좋은 방법은 학생들을 교육과정 결정할 때 참여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사실은 우리는 대학에서 교육과정은 교수가 결정한다는 생각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죠. 결국은 학생들이 눈높이, 수요, 흥미를 못 맞추게 구조적으로 지금 결정 구조가 짜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미 교육은 역량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교과 전문 지식에서 역량 중심으로 바뀔 때 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전공 지식 기술이 아니라 포괄적인 역량이 되고 그걸 가르치기 위한 교육 방법은
특정한 정해진 내용이 아니라 변화하고 진화하는 교육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량이라는 것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변화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학생들의 역량을 얼만큼 향상이 됐는지를 관심 있게 쳐다보는 평가로 평가의 구조도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평가를 하고 있죠. 학생들이 4년 동안 공부해서 나아진 역량, 키워진 역량이 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이거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짧은 시간에 답안지에 담아내도록 하는 경우가 많죠. 교육의 전반적인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역량의 개념이 너무 복잡하죠. 그런데 정해져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역량을 지식과 기술의 범주 내에서 정의하지 않고 넓게는 태도나 가치관까지 또 행동 패턴까지 넓힐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지적인 것에서 비인지적인 것을 모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보와 데이터 이런 게 중요하니까 좀 더 확장할 수도 있겠죠. 결국 역량이라는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관점에서 각각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단순히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고 나아가서 생산하고 또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삶의 가치관이나 태도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대학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될 게 뭘까? 단순히 이 지식과 기술에서 이미 벗어난다는 얘기죠. 이런 역량의 개념이 교육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최소한 1970년대 이후에 이론적으로는 이미 들어와 있는데 현장에서 우리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이 실천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식과 기술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전공의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거와 역량을 이제 교육의 핵심으로 놓고 볼 때 어떤 점들이 다르냐? 교육의 목표, 전공 지식이나 기술을 강조할 때는 지식과 기술이 습득이 중요하지만 역량을 강조할 때는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실행 능력, 가치관, 태도 이런 것들이 중시되겠죠. 교육 과정 여기는 특정한 전공의 지식과 기술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군가 정해놓은 프리디터마인 된 거죠. 근데 역량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기존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잠재적이고 때로는 형성적입니다. 변화무쌍하다는 얘기죠. 교수법, 교수 중심이 되지만 역량으로 정의하는 순간 학생 중심이고 문제 중심으로 교수법이 바뀌죠. 교육의 평가, 지식과 기술을 이해하느냐 또는 기억하느냐, 넓게 나아가서는 응용까지 하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역량 중심으로 바뀌면 성장한 역량, 실행 능력, 바뀌어진 가치관이나 태도 등등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다. 교육의 대전환이 불가피한데 우린 지금까지 역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지식과 기술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 약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 사회의 중요한 역량이 뭐냐라는 개방적 질문을 던졌어요. 그 개방적 질문을 던진 것을 바탕으로 해서 쭉 그 비슷한 것끼리 묻고 정리해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주체적인 삶을 즐길 수 있는 능력, 자기 PR 능력,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공감, 창의성, 논리적 비판적 사고, 폭넓은 관심과 지식, 그 다음에 건강,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 여가 활용 능력, ICT 역량,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이 교수님과 학생들이 주로 이쪽은 많이 강조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여가 활용 능력, ICT,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그 강조는 중요도를 인식하는 점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런 역량들이요, 2005년도에 OECD에서 얘기한 데세코 프로젝트에서 얘기한 역량과 상당히 다 일치합니다. 그 데세코 프로젝트에 의하면 역량은 도구의 상호작용적 활용, 이질적 집단 내 상호, 이게 도구의 상호작용적 활용은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한 지식과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질적 집단 내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 결국 의사소통 능력, 자율적인 행동,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관심을 많이 못 가졌습니다. 근데 앞으로 대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행동하는 능력, 자기 스스로 삶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 자신이 권리, 주장 이런 것들을 지키는 능력, 뭔가 좀 달라졌죠.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고
서울대학에서 얘기하는 교수님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핵심적인 역량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초, 중, 등 교육을 통해서 따라가기, 답을 찾아가기, 엄마가 아빠가 시키면 그대로 행하기 이런 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율적인 이런 역량을 강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다른 대학에도 크게 다르진 않겠죠. 이러한 중요도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이 얼마큼 될까? 이거 학부생들이 답변한 겁니다. 1000여 명이 답변한 건데 상당히 많이 비어있죠. 이 갭이 크다는 얘기예요. 필요한 역량이 이만큼 되는데 현재 갖추고 있는 역량이 이만큼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 갭을 이제 대학 교육을 통해서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렇다라고 본다면 대학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 지금까지 대학 교육은 이쪽 인지적인 사고 능력에만 역점을 두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이렇게 갭이 있다는 겁니다. 서울대학은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교육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포럼도 하고 뭐 또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의 변화를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우리가 교양교육과정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교양교육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공과의 관계 속에서 교양을 이해해야 되죠. 대학 내에서 항상 교양교육이 치이는 이유는 전공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 문제를 좀 글로벌한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대학 교육, 교양교육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초중등 교육, 대학 교육, 대학원 교육이 있는데 초중등 교육, 유럽에서는 이게 13년제입니다. 초중등 교육이. 대학 교육이 3년제고요. 13년제라는 얘기는 여기에 우리는 12년제죠. 12년 속에 교양교육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 정도의 교양교육을 더 추가합니다. 유럽은 13년제니까 교양교육이 완성이 되면 그 완성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바칼로리아 시험도 있고 아비투어라는 시험도 있죠. 이게 중등교육 졸업시험이지 대학 입학 우리처럼 자격고사는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중등교육을 얼마만큼 잘 했는지 하는 걸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 와서는 교양교육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미국의 학제는 이 대학 교육이 4년이죠. 그 이유는 초중등 교육이 13년이 아니라 12년입니다. 12년에서 교양교육이 완성이 안 되니까 대학교에 와서 1년 또는 2년 동안 교양교육을 조금 더 하겠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13년, 대학 교육이 이제 3년 이렇게 되어 있고 미국은 이게 12년, 4년, 우리는 12년, 4년. 그러니까 우리 대학 교육 속에 4년 교육 속에 교양 교육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미국은 중등 교육하고 대학 4년 동안에 로어 디비전 1, 2학년 때는 교양 교육, 어퍼 디비전에서는 전공 교육을 하죠. 아시아, 한국이나 일본, 특히 뭐 한국의 학제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런 뒤에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식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교양과 전문 교육, 전공 교육이 같이 지금 대학교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교양 교육이 아까 말씀드린 중등에서 완성이 되죠. 대학은 3년으로 해서 전문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국의 영향을 받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영국식 학제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교육은 교양 교육이 아니라 전문 교육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시스템인데 최근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얘기 조금 이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학의 교육 과정은 우리 한국이나 일본, 미국 같은 데는 교양 교육 과정과 전공 교육 과정인데 문제는 전공 지식이 날로 팽창한다는 거예요. 교양에 필요한 대인관계, 리더십, 삶의 능력, 이런 것도 날로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양도 과목수를 늘려야 되겠고 전공도 과목수를 늘려야 돼요. 근데 이거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있다라고 대학 내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헤게모니 싸움이 보이지 않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실무적인 영역이 강한 분야 같은 경우는 사회로부터 요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속해 있는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교직에 필요한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데 왜 그런 내용 없이 절대 없이 이론적인 내용을 많이 가르치느냐, 이런 불만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필요한 지식이 있고 또 학자들이 강조하는 학술적 지식이 있어요. 그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엄청난 큰 갭이 있죠. 요거는 공학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뭐 다른 사이언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 사이에 갭이 있고 일부는 이제 중첩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이게 갭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들도 필요하고 뭐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말씀을 더 진척을 시켜서 전공 교육을 강조하는 유럽의 영국의 영향을 받은 호주, 아시아의 홍콩, 싱가포르가 있고요. 일반 교육, 교양 교육을 좀 강조하는 게 미국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영국도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 같은 대학들은 일반 교육을 강조합니다. 이유는 gentleman's education. 다시 얘기하면 영국 사회 또 나아가서는 영연방 전체를 끌어갈 수 있는 리더를 키운다는 교육이 강조되기 때문에 일반 교육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는 영국의 다른 대학들과 조금 다른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일반 교육을 좀 강조하는 것이고 이쪽은 전공 교육을 강조하는 경향인데 이게 약간의 이제 변화가 있죠. 미국은 전반적으로 일반 교육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전공을 하지만 융합 및 다전공 등을 통해서 다양한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노력들을 하죠. 영국은 사실은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게 리버럴 아츠가 아니라 그냥 요즘은 보통 제너럴 에듀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버럴 아츠를 보통 뭐 전통적으로 강조하는 우리 리버럴 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학문의 코어, 커먼 커리큘럼을 또 포함해서 넓게 일반 교육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일반 교육을 전반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고 기타 다른 영국 대학들은 뭐 이제 전공 교육을 강조하지만 최근에 2010년대 이후에는 또 이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영향을 많이 흡수해서 일반 교육을 점점 확대해 나가는 경향입니다. 홍콩은 영국 대학의 영향을 받아서 전공 교육 중심으로 운영을 했는데 2012년 이후에 교양 교육의 요소를 받아들여요. 그 교양 교육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1년을 추가합니다. 3년제 학제가 아니라 4년제로 바꾸죠. 일반 교육을 1년 하고 전공 3년 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가 있는 거고요. 싱가포르는 3년제를 4년제로 바꾸는 건 아닙니다. 다만 3년제 학제를 유지하되 전공 교육 밑에 이게 학문 공통 교육 과목을 추가했어요. 이게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최근 코로나 시즌 한 3, 4년 동안에 많은 변화를 했는데 그 변화의 핵심은 여러 전공에 걸친 공통 교육 과정을 마련해서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각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한국은 아직도 이제 분과 교육이 많이 있지만 융합적 요소를 가미하려는 노력들을 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융합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뭐 교양 교육이나 일반 교육은 융합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건데 문제는 사실 전공 교육이 문제입니다. 그럼 전공 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융합 교육, 역량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상 말은 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당신네 학과에서 해보겠습니까? 하고 얘기하면 불편하죠.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방법은 논리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개인들이 융합하게, 학생들이 융합하게 하는 방법, 교수들이 융합해서 해주는 방법, 학사 조직을 통해서 융합하는 방법. 학사 조직은 융합학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연계 연합 전공, 자유전공 학부, 뭐 협동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학사 조직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뭐 협동 과정 같은 걸 대학원에서 만들어놔도 연계 전공을 만들어놔도 다 자기 학과의 공통 속성을 유지한 채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되려면 많은 자원이 필요한데 그만큼 자원 투자를 대학이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교수를 통한 융합, 이거 한 교수가 여러 학문 분야를 다 가르치는 거는 더 이상 전문 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다른 방법은 각각 전문 분야를 가진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같이 가르치는 팀 티칭의 방법이 이제 유용할 수 있겠죠. 개인을 통한 융합, 학생들한테 자기 관심 있는 주제를 스스로 선택해서 많은 수업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복수전공, 부전공도 있고 자유전공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선택교육과정 세 개가 있어요. 이 선택교육과정을
잘 활용해서 많은 자유도를 주면 학생들이 자기 필요나 흥미, 미래의 진로 등을 고려해서 잘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양 담당하시는 분들은 교육 과정을 자꾸 학점 수를 늘리려고 그러죠. 전공 담당하시는 분은 전공 늘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최고 중요한 선택 과목이 자꾸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문제 중에 하나죠. 서울대 교수님들한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앞으로 융합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운영돼야 하느냐 하고 질문을 드렸어요. 학생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 새로운 전공을 융합전공을 설치하는 방안, 당연히 학생 선택을 높이자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교수님들의 관점에서는 72%가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융합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융합적 강좌 개설과 융합적 전공 설치, 강좌 개설을 월등히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학생의 선택권을 좀 넓히고 융합적 강좌를 많이 해서 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죠. 참고로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교양 36학점, 주전공, 자기 전공 39, 복수전공 39, 일반 선택 16인데 이게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양 36학점이지만 학과별로 늘릴 수 있어요. 39학점으로. 39학점이지만 주전공이 이거 한 40몇 학점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교양 이수 학점은 많은 학과들이 36학점 그대로 요구합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일부 학과들은 많이 요구하죠. 또 전공 보세요. 이게 39학점 미니멈 요구하는 데가 33개 학과고 나머지 학과들은 다 그 이상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자기의 흥미나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학과들이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교수님들한테는 자기 로열티, 자기 소속감을 이제 부여하는 데가 자기 대학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 학과가 있을 수도 있고, 자기 학문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 이게 국제 비교 데이터인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대학에 대한 소속감, 학과에 대한 소속감, 그다음에 자기 학문 분야에 대한 소속감인데 여기서 요 빨간 거 보이시죠? 이게 학과에 대한 소속감입니다. 이게 지나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열티가 다 학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 그 얘기는 전공 중심으로 학과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이걸 어떻게 완화해 주느냐 하는 게 이제 저희한테 큰 관건이죠.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과 중심으로 교수 채용하고 학생 선발하고 교수 졸업시키고 승진시키고 이거 전부 다 교육과정 개발 전부 학과 중심이죠.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학과라는 거는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조직입니다. 학사 행정조직이에요. 그런데 행정조직이 교육과 연구라는 본래의 취지나 목적을 지금 다 훼손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목표와 수단이 도치라고 우리 흔히 사회과학에서는 표현합니다. 주종이 바뀐 거예요. 지금 큰 문제죠. 한국 같은 경우. 자, 대학 교육의 변화 방향. 내년도 하이어 에듀케이션 리서치 어소시에이션의 컨퍼런스가 대만에서 열리는데 주제가 From Competition to Collaboration입니다. 이제 대학 교육의 커다란 변화 방향이 경쟁에서 랭킹 때문에 경쟁을 많이 하고 학생 유치 때문에 경쟁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라 교류와 공존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시사를 합니다. 대학 교육의 필요성, 연구는 수월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학부 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공하는 교육 과정이 많지가 않은데 다른 학교와 연계해서 좀 다양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죠.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학부와 대학원이 있고요. 유사한 전공과 교류할까? 다른 전공과 교류할까? 학부 교육은 다양한 학생들의 수요를 그러니까 흥미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과정은 한정이 돼 있지만 옆에 학교 다른 학교들 교육 과정이 더 넓게 열려 있으니까 이 교육 기회를 확장하는 의미에서 학부 교육 과정의 교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대학원은 어떨까요? 우리가 없는 전공에 교류 협력을 할까요? 그 이상한 넌센스인 거죠, 그죠?
대학원 교육과정은 우리가 그 전공이 있지만 교수가 3명뿐이 없어, 4명뿐이 없어 세부 전공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경우에 다른 학교에 유사한 전공을 가진 교수님들과 같이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학원은 이쪽으로 갈 거예요. 수어성 지향으로 가고 학부 같은 경우는 교육계의 확장 쪽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이런 목표를 잃어버리고 학부 교육하는데 이게 같은 분야끼리만 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서 웬만큼 다 제공이 되니까. 우리 학교 제공이 안 되는 걸 해야 되죠. 대학원 교육과정 하는데 다른 분야로 한다. 효율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깊이 있는 전공 탐색을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깊이 있는 강의를 계속 공급할 수 있어야 되죠. 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방향성을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 간 교류 생각보다 쉽지 않죠. 해보셨겠습니다만 KNU 뭐 9 모여서 이제 합니다. 여름에 아마 그 온라인으로 교육과정 교류하신 것은 상당히 인기도 좋고 효과도 높은 것으로 학생들 만족도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대학 간 교류할 때 참여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면 아마 이게 요식화되겠죠. 교류 협력이. 학사행정 이거 틀을 열어놔야 되는데 행정가들한테 흔히 물어보면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저건 저 기준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학사행정을 얼마만큼 유연하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과목 강좌 개설할 때 학생들이 관심이 높은데 우리 학교에서 못 해주는 걸 해야 되겠죠. 학생들이 관심사가 높은 분야. 그 다음에 좀 그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또 교수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게 필요하겠죠. 지금 현재 우리 교육부가 상당히 책임 실수에 대해서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논의하다 보면 이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수님들이 부담이 상당히 가중이 될 건데 그걸 어떻게 인정해주고 평가해줄 거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지원 체제가 안 되면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말씀 드려보고요. 자, 그러면 대학 간 교류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전공 중심에서 융합적 교육으로, 모듈형 교육 과정을 좀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고, 교육 과정의 투명 공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대학에서 공급하는 좋은 교육 과정을 수업을 듣고 싶어요. 근데 그 수업이 무엇인지, 무엇을 가르치는 수업인지 불투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한테 강좌 선택할 때 가장 큰 불만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 실러버스가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실러버스 내용이 지나치게 러프하게 돼 있어서 강의 선택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공 학점을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전공 학점이 전체 졸업 학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입니다. 이게 미국 대학들을 조금 이렇게 알아보면 40% 미만 뭐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공 이수 학점, 요구 이수 학점 수를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공 이수 학점 해놓고 더군다나 그 필수를 정해놓게 되면 그 학교에서 그 과에서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학교에서 내가 원하는 강의가 있는데 들어도 졸업 학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조금 그렇죠. 학생들한테 그런 측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유연한 학사행정제도, 그다음에 재정 지원, 재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핵심은 그럼 어떻게 교류하는 학사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까? 어떤 영역에서? 첫 번째, 학생들이 강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분야. 우리 학교 예를 들면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경제 경영학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근데 강의는 별로 없어요. 학생들이 불만이 많죠. 이런 것들을 온라인 프로그램이나 교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타 학교와 같이 대규모 강의를 운영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융합적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분야. 또 새롭게 각광받는데 뭐 AI다. 다 가르칠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각 학교에 분산되어 있는 AI 인재들이 있겠죠. 뭐 공동 강의 개발해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강의 규모는 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학교에만 개설되는 게 아니라 여러 학교에 이제 개설이 되니까 새롭게 각광받는 분야, 학생들이 강의 수요를 고려한 강의 개설,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복수 전공 경쟁률이 경제학, 경영학 4.5대 1, 4.2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지나치게 높은 거죠. 부전공 경쟁률도 뭐 경제학 같은 경우 5.5대 1. 강의를 학생들이 못 들어요. 듣고 싶은데.
이 강의를 어떻게 공급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따르고 그런 강의를 뭐 학사 교류라든가 대학 간 교류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